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책에도 썼고 많이 썼던 자료들인데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매매가 그래프랑 전세가 그래프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옛날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매매가가 높을 때에 건설 물량이 증가가 되고, 건설 물량이 증가되면 그게 공급 시점쯤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모든 시행자들은 이제 건설을 안 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또 그로부터 한참 동안은 또 공급 물량이 없고, 공급 물량이 없다가 그럼 다시 이제 매매가를 견인하고, 그게 또 전세가를 견인하고, 그러면 또 가격대가 오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수익을 내려고 많은 시행자들이 또 건설 공급에 뛰어들고.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추진하시는 분들 현장을 좀 위주로 해서 좀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제 곧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좀 골라가지고 현장 탐방을 다니려고 해요. 9월 이제 추석 바로 전주에 갈 거고요. 그 전에 좀 모집이 되면 조금씩 모집이 되면은 그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약간 좀 토론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현장 바로 고지해서 같이 모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 상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1년 정도쯤 전에 막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전세 사기다 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기미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향을 지금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좀 제가 좀 예측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건지 아니면 또 이러다가 또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신통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왜 생겼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생겨났고, 그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외 변수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좀 부동산 변수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즘의 뉴스들을 보면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는 좀 우려하는 쪽,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서울 시내에 청약 물량들이 지금 다 몇백 대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원희룡 씨도 인허가 물량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고 그게 시장을 실제로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저는 사실 지금부터 한 7, 8개월 전에 그 전세 사기로 몰면서 전세가를 떨어뜨렸던 거는 정말 아주 의도적인 작전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실제 뭐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냥 지나간 거고,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을 건데,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책에도 썼고 많이 썼던 자료들인데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매매가 그래프랑 전세가 그래프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옛날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매매가가 높을 때에 건설 물량이 증가가 되고, 건설 물량이 증가되면 그게 공급 시점쯤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모든 시행자들은 이제 건설을 안 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또 그로부터 한참 동안은 또 공급 물량이 없고, 공급 물량이 없다가 그럼 다시 이제 매매가를 견인하고 그게 또 전세가를 견인하고, 그러면 또 가격대가 오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수익을 내려고 많은 시행자들이 또 건설 공급에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평탄하게 쭉 가려면 이렇게 일반인들의 공급이 없을 때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해서, 원래 공공은 수익 보고 하는 데가 아니니까, 수익을 목표로 하는 뭐 일반 업체가 아니니까 누굴 월급을 줘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면 공공에서 그걸 개입을 해서 한 1년 후, 2년 후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해 왔느냐, 그동안 그런 공공적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장 안에 돈이 있는 돈의 크기랑
현물의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현물이 증가되지 않고 이쪽에 현물이 증가되지 않고 그냥 돈만 늘어나면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벗어나서 이제 이게 인플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인플레 국면으로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전세 사기범으로 몰든 뭐 해서 어떻게든 막아왔지만 그게 저는 이제 한계점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플레는 공급 견인에 의한 인플레이든 아니면 수요 견인에 의한 인플레이든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돈의 물량이 많아서 생기는 인플레이든 아니면 공급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이든 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는 결국은 돈이 벌어도 인플레 속도를 못 이긴다면 좋아할 거리가 아닌 거죠. 이 친구처럼 연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금리란 유동성이란 오르는 것이 좋은지 떨어지는 것이 나쁜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의 한 그냥 그 지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가 오히려 경기가 좋았고요. 금리가 떨어지다가 경기가 나빴을 때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러면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활동성이 커지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타이밍부터 202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앞으로 5년까지를 내 인생이 계급이 또는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이게 아마도 엄청난 변곡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고 올라간다면 우리의 자산 가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분이라면 아니면 거꾸로 더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바뀌는 게 꼭 위로 바뀐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금량과 부동산의 가치 이거를 어디에 포인트에 둘 것이냐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윳돈이 있다면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거는 부동산 상승론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번엔 정치적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24년 4월 달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이제 중앙 지방 선거가 있었고요. 근데 요때에 이 국회의원은 이제 지방의 대표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법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법령에 있는 부분들 또는 뭐 보유세, 종부세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여기에 의해서 4월 이후에 결정이 나겠죠.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광주에 되게 유명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 같은 경우가 보수표가 거의 한 40, 50% 나왔었거든요. 거기는 보수표가 10%도 안 나오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보수표가 40, 50% 나왔던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변수로 올라갔던 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생겨난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방을 좀 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공급이 떨어지고 공급이 올라가고 했을 때 그로부터 2, 3년 후에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공급 계획이 있을 것이냐. 공급 계획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신도시가 있고요. 구도심이 있는데 신도시 개발은 이게 인허가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국가한테 있어요. 이거는 거의 지자체한테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이거는 거의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는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다 지자체가 하지 않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죠. 구도심 개발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건 다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 중앙정부 우리나라가 그래요. 예전에 서울시장이 첫 번째 고건시인가요? 조순시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은 엇갈려 있었거든요. 이쪽이 보수가 잡으면 이쪽이 진보가 잡고 이렇게 엇갈려 있어가지고 그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이명박 씨였댔죠.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씨가 송파 거여마천 유탄을 발표하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는 위례 신도시를 발표했고 막 서로 이제 근접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위례 신도시 쪽에서는 이제 너무 그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니까
이제 거역 맞선 쪽에서는 그럼 이제 입구를 못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같은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까지만 보수가 장악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다 이제 구도심 개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도시 개발은 지금 거의 추진을 안 하는 게 거의 지금 추세죠. 왜냐면 땅도 별로 없고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급은 구도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 눈치 빠른 눈빛이 바뀌어 있는 오세훈 씨 같은 경우가 신통이니 무한히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통 구역이 지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다 뭐 이런 지역들 말고 남들이 이제 모르는 지역을 갈 건데 근데 그런 지역들이 왜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이 이론을 토대로 이제 현장을 접목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들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건데 어느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